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말이죠, 시간은 짧은데 드릴 말씀이 아주 많아가지고요, 쓸데없는 말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베트남발 훈훈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예. 자, 스쿠터에 앉은 한 할머니를 한 남성이 내려주군요. 꾸벅 절을 합니다. 자, 그러고는 또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려는데 노노노노노 막 손살을 치죠. 자, 이게 뭐냐면 베트남 푸꾸옥의 현지 남성이 실종됐던 한국인 관광객의 어머니를 찾아준 겁니다. 자, 저 아드님은 500불, 우리 돈 7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살해를 하려는데 한사코 거절했다는 거죠. 자, 푸꾸옥 과일가게 사장 호앙펑 씨.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했다는군요. 예,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네. 자, 김하나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외국인 친구가 며칠 전 서울 광장시장 갔다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게 10,000원 맞냐고 묻더군요. 손 안 댄 사진입니다. 사방 가족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하신 김원식님. 네. 자, 목포 삼양천엔 벚꽃이 피었습니다. 야, 너 나올 때 아니야? 다시 들어가 하신 김보경님. 예, 서울 목동입니다. 차 지붕 위에서 일광욕 중인 양이에요. 저 차주가 챙기는 길냥인데 꼭 저 차에만 올라가는 동네 핵 인싸입니다 하신 최미영님. 자, 어제 사반에서 밤에 슈퍼문 뜬다고 알려줘서 진짜 찍어봤습니다. 아내 하정미, 딸 지혜야 사랑한다 하신 권영진님. 예,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 사반 뉴스 시작!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박미선 반삭으로 복귀입니다. 자, 오늘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암투병으로 갑자기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개그우먼 박미선 씨 소식인데요. 진짜 이 파격적인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공개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록 예고편에 박미선 씨가 등장했는데요. 유방암 투병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박미선 씨. 파격적이에요. 짧은 머리로 변신한 모습으로 생존 신고하러 왔다면서 밝게 인사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올해 초에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단계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하고 야외 촬영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다가 암을 발견했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항암을 위해 머리카락을 자른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매드맥스의 주인공 퓨리오사 같지 않냐고 두 MC에게 묻기도 했는데요. 이 MC들이 머뭇거리니까 웃어도 된다면서 유쾌하게 분위기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박미선 씨 출연으로 함께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있었다죠? 네, 옆에 있는 MC 조세호 씨인데요. 연예인 술 파티로 좀 변질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알려진, 저희도 소개를 했는데요. 예. 유방암 인식 개선한다는 그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서 조세호 씨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해맑게 웃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근데 하필이면 유방암 환자인 박미선 씨가 나왔는데 이게 인터뷰가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일부 누리꾼들의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술이 문제야, 문제. 술이 왼수 중에 왼수다. 만취해서 벌어진 순간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새벽 터널 안을 쌩쌩. 자, 그런데 앞서 달리는 흰색 차 갑자기 번쩍 하더니 꽝! 역주행하던 검은색 차량과 정면으로 팡! 자, 가해 차량은 말이죠, 그대로 멈췄고 피해 차량은 충격에 빙그르르 돕니다. 이게 술 때문에 벌어진 사고란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2일 오전 7시였습니다. 경기 남양주시한 터널이라고 하는데 50대 여성이 운전하는 SUV 차량이 터널 안에서 역주행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정면으로 지금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하고, 저 피해 차량이 굉장히 고급 차량으로 알려진 영국제 벤틀리라고 하네요. 그 차에 운전자를 비롯해서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전부 이제 가슴이라든가 허리 이런 데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맞습니다. 음주운전이었어요. 0.08이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저 50대 여성이 운전자였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살랑살랑 꼬리를 흔드는 개. 자, 그런데요, 저 남성 벽돌을 그냥 자, 그런데 남성은 발길질까지. 개가 옆으로 피하자 또다시 발을 휙.
자, 심지어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기까지. 자, 이번엔 널찍한 대리석 조각을 양손으로 들어서 퍽 던졌습니다. 자, 개 집까지 막 발로 차죠. 쉴 새 없이 발길질, 주먹질, 별걸 다 하고 있는데, 자, 잠시 후 견주가 나와서 어이, 거기 뉘슈 하자. 야, 너 플래시 꺼 하면서 실랑이를 계속 벌인 뒤에야 현장을 떠났다는 건데, 설마 이것도 술 먹고 버린 짓? 만취 상태였습니다. 자, 지난달 29일 저녁 7시 반쯤이었습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 있는 제보자의 집 앞을 지나던 남성이 개에게 수차례 돌을 던지고 발로 차면서 학대를 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제보자의 아버지가 밖에 나가봤는데 플래시를 치우라면서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 만취 상태였고요. 개가 짖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개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 남성이 직장 동료로 추정되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고 해요. 다행히 개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남성을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반성은 톡톡하게 했겠죠.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냠냠쩝쩝 그리고 도주입니다. 자, 오랜만에 소개하는 먹튀 사건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금을 맞아 혼술하러 온 남성 육사시미 한 그릇을 뚝딱 하더라. 한참을 휴대폰 삼매경 그러다 잠시 겉옷을 챙겨 들고 멀뚱히 서 있더니 쑥 반만 걸쳤어. 그러더군 걸쳐 입은 채 쌩 하고 쑥 나가더라. 자, 불금 저녁에 혼자 2인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먹튀까지 진짜 진상 오브 더 진상.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이죠. 일명 불타는 금요일인데 오후 8시경에 인천 부평에 있는 한 술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혼자서 그 술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육사시미 하나, 소주 2병을 시켜 먹고 자 혼자 1시간만 동안 잘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던 뒤에 슬쩍 눈치를 보더니 스리슬쩍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알아봤는데 3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쪽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서 현재 추적 중인데 틀림없이 검거가 될 것이고 검거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한가로운 저녁 시간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하는 쪽이 세 남성 냠냠쩝쩝 만난 식사를 끝하고서요. 자, 이제부턴 주섬주섬 옷을 챙겨 들고 아유 배부르다. 야, 자연스럽게 알지? 야 빨리 와 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뚜벅뚜벅 아유 여기가 그냥 짜장면 맛집이네 아주 그냥. 자 하면서 자 슬며시 자연스럽게 계산대는 그대로 노룩 패스하더라. 자, 너무 자연스러웠던 나머지 직원분이 안녕히 가세요까지 했답니다. 맞습니다. 중식집인데요. 30대로 추정된 남성 3명이 짬뽕, 짜장면, 탕수육 6만 천 원치 먹고요. 저 모습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태연하게 저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마 직원 제보자 입장에서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계산된 줄 알았겠죠. 두 가지로 예상이 돼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했거나 그럼 이전에도 3명이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중식집이나 어디서 했겠죠. 아니면 정말로 모르게 갔다면 두 가지인데 만약 후자라면 지금 나오고 있으면 빨리 6만 천 원 짬뽕 짜장면 탕수육값 내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청첩장 대신 손절.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2년 전 20년 지기 남사친과 5년 정도 알고 지낸 직장 동료를 서로 소개해줬고 현재 두 사람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사친이 저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며 조만간 셋이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직장 동료가 바쁘다는 핑계로 청첩장 모임 날짜를 안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SNS엔 다른 친구들과 만난 사진을 매일 올리더라고요. 그러다 2주 전 참다 못한 제가 남사친에게 따졌는데요. 야, 김하은,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야, 너네 결혼식 지금 열흘 남았냐? 그럴걸? 그렇지? 응. 뭐 그럴 걸 그렇지? 야, 남들은 결혼 주선자한테 야 진짜 성이라도 보이잖아. 밥 한 끼라도 사던가. 야, 누구는 옷도 받았다는데 청첩장도 없어. 청첩장도. 야, 그거 우리가 안 줬냐? 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화낼 사이냐?
상희가 요새 바빠서 그래. 내가 이따가 상희한테 바로 물어볼게. 야, 뭐 그거 갖고 그래. 아유, 참. 그렇게 다음 날 직장 동료는 제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주면서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 일단 이거 먼저 봐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남사친과 직장 동료 둘 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두 사람이 연애하면서 혹시나 신경 쓰일까 봐 이 남사친이랑 뭐 명절 안부 인사 나눈 거 말고는 딱히 연락한 적도 저 없습니다. 직장 동료도 처음엔 좋은 인연 만들어줘서 고맙다더니 이젠 마주쳐도 쌩하고 지나치고 정말 너무 답답해요. 직접 찾아가서 따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연을 끊는 게 나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가서 따진다는 자아입니다. 야, 김하은, 옛날 같으면 옷 한 벌이야 얘. 근데 뭐 밥도 못 얻어먹고 모바일 청첩장 띡. 그 배은망덕한 두 인간 모발을 그냥 확. 야, 보니까 상이 그 집에 은근 더 견제하는 듯. 따져. 옷이든 현금이든 무조건 받아내,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자, 다음은 그냥 연을 끊는다는 자아예요. 야야야, 됐어. 딱 보니까 하은이 너 아니어도 지들은 애초 뭐 맺어질 운명이었다. 뭐 이렇게 각을 잡은 모양이다. 야, 걔네들 어차피 오래 못 간다. 상종 말고 축의금도 내지 마, X. 자, 일단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그럼 직장 동료를 그 남사친을 소개해줘가지고 둘이 참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식을 정한 뒤에는 아니 밥 먹자더니 밥을 먹지도 않고 또 모른 척 쌩 깐다고 그러나요? 싹 지나간다 한다면 이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쨍을 깐다고요? 예. 쌩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네. 쨍간 예. 쌩이 아닙니다. 쌩인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손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상실했고 또 그리고 나한테 인격 무시했기 때문에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손절을 하지만 축의금은 조금 넣어주세요.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우리 은배 팀장님하고 하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예. 일단은 저는 사실은 다른 정답을 주고 그냥 네네. 모른 척 하고 싶은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언젠가는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전의 일이긴 하지만 소개를 좀 했다 그러면 뭔가 저는 해줄 것 같기도 한데 끝까지 지금 못 하고 있고 서운해하고 있잖아요. 일단 당연히 따져서는 될 일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따지진 말고 연 끊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가만히 한번 보는 게 어떨까. 뭔가는 하지 않을까. 저는 마지막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끝까지 지켜보자. 따지지는 마라. 그거 더 이상하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의 이 소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끼리끼리 잘 만났다 꼭 그런 사람들이다 싶어서 그냥 아휴, 손절해라 이참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겐 청첩장도 주고 SNS에 같이 밥 먹고 사진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직장 동료인 다른 여성이 이 지금 제보자분을 여성으로 견지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남사친이라고 하지만 니네 둘이 과거에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니었어?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거는 기분이 나빠서라도 아니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약간 수긍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뭘 받아놔야 이런 건 아니고 한마디는 따끔하게 해주죠. 왜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드느냐. 네 남편 될 사람하고 정말 1도 이성으로서 관심 관심 없었다. 없다. 트럭으로 실어다 줘도 싫다. 이렇게 한마디는 확실히 하세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첨언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와나님께서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랑 같은 입장을 좀 보여주셨는데 근데 경험상 괜히 그러겠나 싶다. 이유가 과연 없을까요?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하지만 많은 가족분들이 그냥 손절하라. 권유를 해주셨어요. 항느님께서는 나중에 아쉬우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온다고 했고 뼈가 있는 말 짱아 부인님이 저도 주선해줘서 결혼한 적 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니 결국 이혼했어요. 아이고, 예, 좋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투터치. 예. 겨울에도 슬림해 보이고 싶으니까 앞, 옆, 뒤 3D 핏으로 완벽한 라인 설계. 입는 순간 라인이 잡힌다. 네파 프리미엄. 날개나 보니까 손에 든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Far away
대한민국 레전드 쇼핑 축제 G마켓 빅 스마일 데이. 매일 전국민 쇼핑 지원 쿠폰팩. 11월 G마켓에서 크게 찔러라. 빅 스마일 데이.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마시니까 빠르다. 감기엔 판콜. 불이 났다고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그러면 주강이 돼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저 혼자만에 그러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 죽었을 것 같다고 아기가 막 글 써들고 있는 거예요.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의 인쇄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2층에 있던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는데요. 불을 낸 사람은 같은 건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체 이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사고인 줄 알았는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양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18일이었고요. 서울 을지로의 인쇄소 골목에 있는 한 건물에서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불이 나서 7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게 그냥 불이 아니라 방화였어요. 게다가 불을 지른 사람은 바로 부상을 입은 장모 씨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와 장 씨가 10년 넘게 사무실을 반반 나눠서 쓰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얼마 전부터 그 사무실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장 씨가 이 숨진 피해자에게 나 이 작업장에 물건 더 줘야 되니까 공간을 좀 더 치워달라고 했고 문제는 그때 이미 장 씨 물건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공간 없다. 급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이 싹 텄던 겁니다. 자, 공간 사용을 놓고 이어진 갈등 끝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던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 피해자 고인의 따님 목소리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 아파트 뒤에다가 이제 그 공장 중간에서부터 이제 그 신화랑 그 인화성 물질을 쭉 뿌려서 문 앞쪽에다가 이제 많은 양을 뿌린 상태에서 불을 지르고 그 사람은 탈출을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출입구가 하나인데 이제 입구 쪽에다가 많은 이제 양을 뿌리고 불을 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빠는 탈출을 못 하셨고. 자, 둘이 있던 사무실에서 불이 났는데 한 사람은 탈출하고 한 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네, 맞습니다. 앵커 말처럼 장 씨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건물 밖으로 도망을 쳤고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요. 방화범. 네, 맞습니다. 저 방화범이 지금 체포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고도 9분이 지나서야 피해자가 사무실 안쪽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몸에 화상을 입진 않았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에 따르면 화재 당시에 출입문 쪽이 화염이 가장 세서 피해자가 안쪽으로 대피를 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 감식을 해보니까 장 씨가 사무실 중간 부분부터 인화성 액체를 뿌렸고 출입문 부근에 이 통에 남아있던 나머지 액체를 모두 쏟아버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입문 쪽 불이 더 강했겠죠. 이 소방대원은 당시 소방관도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화염이 강해서 피해자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건 어려웠을 거라며 불 속에서 3분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방화범, 불을 지른 장 씨는 상의 뒷부분이 불에 탄 채로 건물 밖에서 이 화재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저녁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자, 유족들은 슬픈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이 방화범 장 씨가 이 재판 과정에서 쏟아내는 이 황당한 발언들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불은 질렀지만 죽일 생각 없었다. 따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처음에 도입부는 그거였어요. 방화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빠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무실 들어가서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구조를 하기 위해서 빨리 신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지. 그 사람이 이제 살인이 안 되게 막 고의라는 게 과실로 바뀌게 되면 형량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팀장님, 이렇다면은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유족에 따르게 되면 장 씨는 유족한테도 사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재판정에서 장 씨가 내뱉은 말들이 기가 막혔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불을 낸 거는 인정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불을 낸 후에 목격자에게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를 구해야 하니까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입주민의 목격자는 폭발음이 들려서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뿐이지 장 씨가 대피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목격자들도 장 씨가 119에 신고해달라고만 했지 건물 안에 누가 있다고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씨는 또 불타는 건물을 보면서 안에 있던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횡설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장 씨는 말하는 거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화범 장 씨는 저 상황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 아무 기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 재판에서 방화범 장 씨의 살인 고의성을 놓고 유족과 엇갈리는 주장이 또 있죠. 자,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출입 문 앞에 있던 철제 선반입니다. 문 앞으로 쓰러져 있는 철제 선반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은 소방대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을 끄고 진입했을 때 철제 선반이 문 쪽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걸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나가?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유족하고 담당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피해자의 탈출을 방해하려고 이 장 씨가 철제 선반을 쓰러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 씨는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선반 아래에 있던 받침대가 불에 타면서 쓰러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이게 그런 부분이 정말로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다투어지기도 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장 씨가 이 사무실에 있던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린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같이 있는 방에서 인화물질까지 뿌리고 불을 붙이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이미 예견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거든요. 애초에 방화, 그러니까 불을 내는 데만 고의가 있을 경우 있으면 사람이 있었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처벌을 합니다. 물론 양형에 있어서 실제로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다투어지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사실만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철제 선반 그거를 검찰에서는 일부러 쓰러뜨려서 탈출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뭐가 됐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고 당일날 이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만 해도 유족들은 이게 정말 방화로 인한 살인 사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응급실로 찾아온 경찰에게 상황을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 장 씨가 방화범 장 씨가 10년 동안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평소에도 자신보다 7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뭐 욕설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화해서 술주정을 부린 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울분이 난다고 하고요. 7월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지난 10월 피해자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피해자가 좋아하는 음식 또 미역국을 끓여서 생일상을 차리고 식탁에 영정 사진을 올려두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이 피해자의 막내딸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감사했고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전하고 보내드렸으면 마음이 좀 나았을 텐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너무 황망하다고 전했고요. 유족들 장 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아서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일단 재판 진행 상황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 2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급식실에서 새치기하는 걸 막자 학생들이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참혹한 교권 침해 사건입니다. 저희가 피해 교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 가해 학생들이 더 이상 엇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요. 시작해 보죠. 네, 지난달 16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급식실에서 급식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 줄을 세우고 있을 때였는데요. 학생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 있는데 이 문제 여학생 2명을 포함한 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갑자기 불쑥 이 줄에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좀 불만을 토로하거나 뭐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인지 그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너네 몇 반이냐, 왜 새치기를 하는지 이 몇 반이냐고 물었더니 이미 순서가 지난 반의 이름을 대면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답변을 해서 출석 번호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모르죠 라면서 앞으로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자, 생활 지도하는 선생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쳤다.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피해 교사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손을 뻗어서 이제 애들을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앞쪽으로 이제 그냥 진행을 하면서 깔깔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네,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뒤로 가야 돼 하면서 이제 제 손이 팔에 닿은 거죠. 그랬더니 더럽게 생긴 게 어디 손을 대냐, 더러운 뭐 이런 욕을 시작하면서 뭐 장애인 뭐 이런 욕을 정말 큰 소리로 수십 명 학생 앞에서 퍼붓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여중 3학년생이 교사에게 그 아이들 앞에서 이 더러운 X가 어디다 손을 대고. 좀 더 말씀드리면 그 가정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뻗어서 학생의 팔에 약간 닿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욕설을 한 겁니다. 더럽게 생긴 게 어디 손을 대냐라고 하면서 뒤에 욕설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XXX 계속 이어지고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교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할 수밖에 없고 뭐라고 말했냐라면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학생 2명이 또 휴대전화를 꺼내서 촬영을 했다라고 해요. 욕설한 학생이 아마 지시를 했던 걸로 보이고 선생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촬영을 했고요. 선생님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또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게 계속 끊겼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촬영하던 학생이 선생님의 팔목을 꽉 잡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폭행당하면 또 본인이 하면 문제되니까 소리를 좀 질렀다고 해요. 하니까 학생들이 일부러 떨어지면서 학생이 선생님 어제 때렸잖아요 라고 거짓말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죠? 세상에 요즘은 말이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봉변을 당하면 할 수 있는 게 그걸 촬영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급히 인터폰으로 다른 교사들에게 SOS를 쳤죠. 그 사이 이 2명의 여학생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교 1층 중앙정원에 내려갔던 겁니다. 이 욕설한 친구의 지시를 받아서 휴대전화로 선생님을 촬영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면서 모두를 경악시켰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 죽여버릴 거야. 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시죠. 1층 중앙정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 정원 관리용으로 쓰는 그 1.5m 정도 길이의 그 갈피가 있어요. 그 갈피를 집어들고 오늘 내가 죽인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외치면서 2층에 있는 학생 식당 거기로 이동하려는 찰나에 개 호출하고 오신 선생님들이 이제 걔를 막 말린 거죠. 너 이렇게 하면 특수폭행이야. 너 흉기 들었으면 특수폭행이야. 이렇게 말리시는데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말리고 막 해가지고 이제 얘가 내려놨는데. 양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혼자 진정을 못 시킬 정도의 그런 상황이니까 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하고 다른 부장 선생님들까지 이제 뭐 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는 사이에 학생 둘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1층 중앙정원에 있는 학생하고 마주친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로 그 촬영을 찍고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이게 이제 앉혀놓고 좀 진정해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좀 전에 보신 그 갈퀴 있죠? 그걸 들면서 갈퀴. 예, 저 X 오늘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갈퀴를 두고 금방이라도 쫓아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선생님이 너 그런 거 들고 움직이면 특수폭행이다라고 하지만 상관없다고 계속 난동을 부리는 걸 겨우겨우 진정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피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권이라고 하는 게 이 선생님의 권위가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킬 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저기 급식실에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어른의 대표로서 그 학생들도 지켜야 되는데 그 갈퀴를 들고 돌아오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한 명은 급식실에서 어디 더러운 게 내 몸에 손을 대 이런 X. 자, 한 명은 갈퀴를 집어들고 내가 저거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했어요. 자, 이 두 학생 결국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지도부실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점잖했을까요? 아니요.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믿어 있잖아 말을. 가위 갖다 주세요. 저 오늘 마지막 가위 배우네. 연상전 때마다 마음속 깊이 새겨 들으세요 매일 밤마다. 네가 이런 취급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 저는 솔직히 더러운 사람이 제 몸에 손대는 게 싫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게 있어야 결벽증 같은 게. 그래갖고 손대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학생이 수행자를 보는 앞에서 저한테 자기 하면서 저한테 너무 더러우니까 날 손대지 마라. 저는 남치고 여기 와가지고 하면서 진짜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죠. 피해 교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두 학생이 생활지도부실에 들어와서도 계속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멈추지 않으니까 녹음하고 있다. 너네 말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갈퀴로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학생 있죠. 그 학생이 제대로 똑똑히 녹음해서 밤마다 돌려들으면서 네가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 가슴에 깊이 새겨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위를 갖다 달라, 한바탕 하겠다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고요. 이 피해 교사가 이 말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욕설과 막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맨 처음 급식실에서 욕설을 퍼부었던 학생은 뭐 더러운 사람이 몸에 손대는 거 싫다, 나 결벽증 있다,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잡더라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도 했고요. 그 외에도 학생들 피해 교사 가족의 얼굴을 알고 있다, 다 봤다는 식의 말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마치 추후에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욕설을 한 학생은 뭐라고 했냐면 천연덕스럽게 선생님이 먼저 내 몸에 손을 대서 제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은 이제 진술서를 받지 않습니까? 진술서를 쓰고 있는데 경찰을 통해서 사과하겠다 이런 말을 선생님한테 했는데 선생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사과라는 거를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였고 결국 선생님은 두 명의 학생들을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결벽증이 있다고 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욕설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으로 맞고소. 이유가 뭐냐면 팔을 거칠게 잡아달했다 이걸로 이제 걸은 건데 선생님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갈퀴를 듣고 협박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맞고서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 학생들 제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자, 선생님은 쟤네들은 선생님을 폭행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소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얘네들을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이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얘네들을 좀 변화시켜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권보호위원회에 넘어간 게 또 처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치 초범인 것처럼 가벼운 징계가 내려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라고 하고요. 뭐 교내 봉사 이런 거 시키면 이거 시키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서면 사과라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미안이라고만 적으면 형식적으로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저 지금 소개해드린 그 급식실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다른 학생이 그중 한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본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또 듣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반성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이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뭐 무슨 나쁜 일이라도 별일 없구나 싶어서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일을 저지를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진짜 선생님의 마음인 거고요. 선생님 지금 정신과 상담하고 약물 치료 받고 계시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도 이제 뭐 학부모 입장에서 그냥 뭐 법적인 거 떠나서 좀 느끼신 바를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게 뭐 사실 교권 하는데 너무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악용하거나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뭐 저도 딸을 키우는데 부모 잘못 저는 매우 크다고 사실 보거든요. 이걸 방치해서는 앞으로 미래가 좀 너무 암담합니다,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방송 내용을 알고서도 지금 들어왔지만 스튜디오에 저는 너무 진짜 정말 쇼크 받았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야. 예,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1999년 11월 13일) 현관에서부터 시작된 혈흔 자국 끝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대낮에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인데요. 이 여성은 흉기에 찔린 채 처참한 모습으로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현장에 2살 배기 아들이 있었던 건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시간이 멈춘 집입니다. 예, 26년 전 1999년 11월 13일 일본 나고야의 한 가정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려 26년 동안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제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일본 사회가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2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맘때쯤이었어요. 11월 13일 오후 2시 반쯤 연립주택의 집주인이 감을 좀 나눠주려고 세입자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나 하고 집주인이 살짝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눈앞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넬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 현관에서부터 복도를 따라서 혈흔이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 32세, 32살 세입자 여성이 쓰러져 있던 건데요. 여성의 하반신이 복도 쪽에 그리고 상반신은 부엌 쪽으로 쓰러져 있었고 특히 이 목 주위로 피가 아주 흥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부엌 한켠에서 2살 배기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을 이렇게 만든 범인이 세면실에서 손을 씻은 건지 이 혈흔이 세면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혈흔은 다시 현관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성의 몸에서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자상이 발견됐고요. 부검 결과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는데요. 다만 여성을 잔혹하게 살인한 이 살인범 아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범인의 인상착의가 특정이 됐었다고 해요. 증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화장실 세면대에서 범인이 피를 씻어낸 그런 자국도 있었고 지혈을 한 흔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현관 깔개에 범인이 피가 묻은 족저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신발은 구비 높은 240mm 구두, 그러니까 여성 신발이었던 겁니다. 혈액형은 B형이었고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심지어는 목격자도 있었어요. 사건 직후에 뭐 피 흘리는 팔을 감싸지고 나가는 그런 여성을 봤다. 그리고 또 5분 뒤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검은 파마머리 여성도 봤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이웃에서는 쿵 소리가 났고 장롱으로 옮기는 듯한 소리도 들었다라는 그런 진술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평소에도 경계심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자가 여성으로 특정이 됐잖아요. 예. 여성이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문을 열어준 것까지는 좀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26년 전은 일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과 달랐죠. 단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26년 동안 사건은 결국 미제. 하지만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もうすごかったですよ。当時は血液型とか背格好とか、買い物行っても手怪我してるかとか。まあ執念というかそういうなんていうのかな。とにかく捕まった時の現場検証するためにずっと借りてたっていうことだったから。 박 변호사님, 남편이었습니다. 자, 남편이 범행 한 1년 지나서 결국은 아들하고 이사를 갔는데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26년 동안 그 집을 계속 기다립니다.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 뭔가 잡을 수 있다고 해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26년간 2억 원이 넘는 월세 같은 걸 내면서 세상에. 계속 그대로 보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집안에 흐트러진 가구라든지 그대로야. 발자국, 혈흔 모두 그대로 남아 있고요. 범인이 잡혔을 때 그때 정리할 것이다. 계속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남편 같은 경우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에도 가입을 해가지고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앞장섰고, 이것도 결국은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과학 수사가 더디어서 해결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내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거야. 그때까지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존해야지. 결국 그래서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31일 26년 만에 범인이 검거가 됐는데요. 현재 나이 69세 여성이었고 사건 당시 나이는 43세였었는데 또 충격적인 거는 남편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뭐냐면 야스후쿠 쿠미코라는 여자인데요. 남편의 고교 동창이면서 테니스부 같은 부원이었었는데 이 남편이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고등학교 시절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과 편지를 전하면서 아마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성이 뭐라 했냐면 남편이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그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짓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DNA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아마 2000년 이후에 그 혈액을 채취하게 되면은 DNA 수사를 해가지고 검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야스후쿠 쿠미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의 그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고백했는데 당했음에도 계속 따라다녔던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 가해 여성과 피해자의 남편이 서로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남편이 테니스 시합이 있을 때면 쿠미코. 가해 여성이 쿠미코 가해 여성이 직접 찾아와서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불편해하는 부원들이 점점 많이 생겼고 피해자의 남편이 이 쿠미코에게 여기까지 찾아오는 건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저 쿠미코가 눈물을 터뜨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 일이라서 남편이 이 일을 잊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동생에게 듣고 나서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 뒤로는 이 두 사람 20년 정도 연락을 끊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하기 5개월 전에 우연히 동창회에서 재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가해 여성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주부로 살면서 일하는 게 힘들다라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나도 가정을 꾸려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좀 일반적인 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범행이 일어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결국 그거예요. 내 고백을 거절해놓고 결혼까지 해서 애를 낳았다고? 용서할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26년 동안 과연 뭐 하고 지냈는지 이 부분이 좀 숨어 있었던 건지 이제 궁금한데 이 여성 경찰 조사에서는 계속적으로 26년간 힘들었다라고 본인의 얘기를 합니다. 불안했고 사건 발생일 때 다가올 때마다 괴롭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는데 다만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했고 두려웠고 잡히는 건 무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8월에 경찰 찾아왔을 때 잡힐 각오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사건 당시에도 자녀가 있다고 해요. 남편도 있고 자녀가 자기도 있다고 결혼했네.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계 이어왔다고 전해지고 주변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매우 조용한 성격이고 반상회 같은 거 하면 남편이 대신 나오곤 했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자, 이 쿠미코라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26년간 그 나고야를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기 집에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수인지 체포인지 이 검거 과정을 놓고도 말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좀 자수라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정말 내가 반성을 해서 자수를 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자, 무엇보다 일단 범인을 잡는데 피해자의 남편과 수사 당국의 노력이 가장 컸습니다. 경찰이 남편이 보존해온 집 안의 혈흔을 토대로 DNA 분석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5천 명의 용의자 중에서 이 가해 여성을 특정을 했습니다. 2025년 올해 경찰이 여성을 2차례 소환 조사를
수사를 하면서 DNA 제출을 요구했는데 가해 여성이 제출을 하지 않고 자꾸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끈질긴 요청 끝에 허락을 했고요. DNA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바로 지난 10월 30일 얼마 안 됐습니다. 가해 여성이 자진 출두해서 범행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31일 DNA와 혈액형, 신발 사이즈가 일치하면서 이 가해 여성이 체포된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한 자수라기보다는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자진 출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짝사랑에 대한 배신, 이것이 살인의 동기로 이해가 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 일본 경찰의 정확한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차들이 건널목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이번에는 거대한 트럭이 쭉 선로를 벌써 건너는데요. 무섭습니다. 길을 가다 말고 우뚝 네, 마침 맞은편에서 온 차 때문에 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피해가기 위해서 다시 쭉 뒤로 물러서는데 자, 그때 차량기가 내려와서 트럭 앞을 딱 막아버립니다. 자, 어쩔 줄 모르는 트럭. 모르겠다. 그냥 밀고 가려는데 멀리서 달려온 기차와 충돌을 했어요. 충돌하자마자 실려있던 물건들이 폭발하듯 쏟아지고 마는데요. 이거 뭐예요? 뭐가 날리는 거야? 자, 트럭에 실려있던 수천 개의 배가 사방팔방, 그 배예요. 과일 배. 사방팔방 날아간 건데요. 이 사고로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며칠 동안 아주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명사고는 없었어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어디선가 불꽃이 날아오죠. 도로에서 버스를 불꽃이 실수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신호에 걸린 버스, 차마 피하지도 못하고 사정없이 팡팡 터지는 불꽃을 막고만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게요, 옆을 좀 돌려볼까요? 옆을 보니까 길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 버스를 향해서 불꽃을 쏘고 있는 거예요. 막 불꽃이 슉슉 날아가고 있죠. 저 사람들 애꿎은 버스에 대고 폭죽 테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쁜 인간들이네. 그러게요. 저게 지금 해외에서 큰 축제, 우리도 크게 하죠. 헬로윈 데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는 날 갑자기 한 무리가 이런 위험한 짓을 벌였다고 하는데 아니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고 범인들도 경찰에 잡히긴 했다는데 아니 신나고 있는 축제를 왜 이런 위험한 행동으로 같이 합니까?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박 변호사님. 왜 저래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도로죠. 자세히 보세요. 저 한 여성이 도라복판에 벌러덩 누워 있습니다. 마구 발길질하면서 마치 아이처럼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옆에 경찰도 있고요. 지나가던 운전자까지 멈춰서서 저 여성을 황당한 듯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다 큰 어른이 도로 위에 대자로 누워버린 도대체 교육이 뭘까? 바로 단돈 4,000원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 여성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차선을 달렸는데 이게 저기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마침 딱 나타난 경찰이 벌금 4,000원 주세요 하니까 절대 못 낸다고 저렇게 들어 누워서 다리를 허공에 발차고 하지만 법 앞에서 저런 생때 절대 소용없죠. 결국 포기하고 고스란히 벌금 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내라 내. 뭐하노? 예, 벌금 내야죠.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